예, 안녕하세요. 세net 탈출입니다. 오늘은 이게 저희 나라도 아닌데 미국 중간 선거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이 이게 인류사적인 어떤 세계사적인 그런 명운을 가르는 선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원래 미국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중국 문제 혹은 북핵 문제 뭐 이런 데서 노선이 같아야 되거든요. 국익에 관한 거니까.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대로 내버려두면 또 뭐 다자간 협상한다, 육자회담한다, 사자회담한다 해서 여러 나라 끌어들여서 협상을 위한 협상 질질 끌면서 결국은 북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권으로 내주는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각을 세워서 중국을 길들이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진핑 체제를 인정하고 쎄쎄쎄하고 같이 나가는 그런 친중 정책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역사적 의미, 또 이번 중간 선거의 역사적 의미가 주어지죠. 미국의 일단 중간 선거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시죠. 표를 한번 보세요. 중간 선거라는 거는 뭐의 중간이냐? 대통령 임기 중간에 온다는 의미에서 중간 선거예요. 근데 선거 규모로 보면 별로 중간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대통령 임기 4년이잖아요. 근데 이 하원을 그러니까 하원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원을 대통령 임기 중간에 하원 선거 한번 치르고 그다음에 대선거. 그러니까 그 대선이 아니라 대선거예요. 대통령 선거랑 하원 선거를 또 치르고 그렇게 되면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은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 선거라는 거예요. 대통령 임기 한중간에 온다. 상원은 어떻게 하냐? 상원은 임기가 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상원을 클래스 1, 클래스 2, 그러니까 1반, 2반, 3반. 그래서 상원은 전체 한 100명 되는데 아마 33, 33, 34 이렇게 해서 나눌 거예요. 클래스 3까지 이렇게 나눠서 1반은 제1반. 1반은 중간 선거 때 치르고 제2반은 대선거 때 치르고 제3반은 또 중간 선거 때 치러요. 그러니까 상원 한꺼번에 확 가는 게 아니라 3분의 1씩 가는 거예요. 그게 임기를 6년을 줘요, 상원은. 그래서 이제 중간 선거라는 게 이게 소규모 선거가 아니라 하원 전체 이게 435석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상원에 33석에다가 요번에는 상원에 보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원에 35석이 됐죠. 그리고 지사 및 준지사라는 건 뭐냐면 테리토리즈라고 부르는데 아직 주는 아닌데 괌 같은데요. 괌이 주 아니잖아요. 근데 준지사라고 하죠. 그냥 거버너털인가 뭔가 그런 식으로 불러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게 다 주마다 또 이게 자기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 선거 때 주사 및 준지사가 요번에 39명을 뽑아요. 그 다음에 주의회가 어떤 네브라스카인가 거기는 의회가 하나인데 다른 것도 양원제고 그 다음에 요번에 하는 데가 있고 요번에 안 하는 데가 있어서 99개의 상하원 주의회 중에 87개의 주의회를 선출해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조그만 선거가 아니라 굉장히 큰 선거예요, 이게. 자, 이번 중간 선거는 11월 6일 날 치러집니다. 이것도 재밌게 선거일이 정해져 있죠. 뭐냐면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 다음 날이니까 화요일인데 첫 번째 월요일이 있어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11월 1일이 화요일이다. 그러면 그때는 안 되고 11월 8일이 돼요. 왜냐면 그 앞에 월요일이 없었으니까. 11월에 속하는 월요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 날이에요. 대통령 선거도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그 날짜가 와서 대통령 선거에 뭐 하원 선거에 합쳐갖고 또 상원의 3분의 1 선거 아마 합쳐질 거예요. 그래서 대선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저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대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중간 선거에 뭐가 걸려 있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상하원 다수당을 유지할 거냐. 그래서 지금까지 펴오고 있는 중국 목조르기, 중국 길들이기와 북한 접수 전략을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거냐. 아니면 하원을 민주당에 장악해서 상원은 공화당이 무난하게 더 지금 장악한 대로 무난하게 장악할 것 같아요.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하원을 민주당에 장악해서 트럼프를 공격하고 발목을 잡는 기지로 삼을 거냐. 그럼 이제 트럼프 이제 약간 힘을 못 쓰게 돼요. 많이 못 쓰게 돼요. 현재 상원은 50대 47로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맥케인이 엊그저께 죽어서 이제 50이 됐죠. 원래는 51대 47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인디펜던트예요. 이렇게 인디펜던트라는 건 이제 그 무소속. 하원은요. 그 237대 193이에요. 하원은. 그래서 공화당이 다수예요. 그런데 상원이건 하원이건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트럼프 파트너들은 공화당 안에서도 제한적이에요. 그게 요번에 바뀌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인기가 좋으니까 트럼프랑 라인업을 하는 후보들이 계속 입후보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공화당이 요번에 미국 중간선거를 이기면,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가 우세해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중간선거를 이기면 공화당 내에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는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입지가 굉장히 강화돼요.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뭐 쌍말로 말해서 공화당 안에서 원래 듣보잡이거든요. 이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이번에 손자 부시까지 나왔었잖아요. 이 부시 다이내스티 같은 데나 맥케인 같은 사람, 이런 그 공화당의 범털들이 있었다고요. 이번에 이제 숨진 맥케인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대통령 후보 출마했을 때 트럼프가 17명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원래 공화당 내에서 그렇게 특별한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 트럼프가 공화당 안에 자기 족보가 없어요. 그게 이제 2년 동안 정책을 잘 펴왔기 때문에 공화당 안에 자기 이제 그 파트너들이 많이 생겼고, 요번에 중간선거를 제대로 치러내면 공화당이 이제 확실하게 트럼프랑 파트너십이 제대로 융합되는 거죠. 트럼프라는 개인의 리더십하고 공화당의 그 당세가 완전히 융합될 수 있어요. 이번에 공화당이 승리를 하면. 이때 승리라는 건 하원 중심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원은 승리할 게 너무 뻔해가지고요. 이 역대 중간선거는 항상 집권당에 불리했어요. 하원을 한번 보시죠. 이 역대 중간선거에서 상원이 이긴 적은 5번밖에 없고요. 집권당이 상원을 이긴 적은. 하원을 이긴 적은 2번밖에 없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914년도에 우드로 윌슨 때 상원에서 4석을 이겼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상원은 이기고 하원은 지지? 이게 왜 그러냐면 상원은 3분의 1씩 갈잖아요. 그러니까 그 3분의 1 가는 지역이 상대방 당 지역이면 이쪽이 공격을 하는 거라서 자기 당 쪽은 상대방 당이 많으면 자기 당 쪽은 그 의석수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상대를 공격하니까 이길 수가 있다고요. 상원을. 하원을 지더라도. 윌슨 때 무려 하원에서 60석을 잃어버렸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때 1934년이면 이때가 이제 대공황 한참 심할 때예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내가 이 대공황으로부터 이 미국을 구하겠다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릴 때예요. 이때 하원 선거에서 9석 이겼고요. 상원도 9석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분이. 그 다음에 케네디 때 케네디 인기 좋았잖아요. 1962년에 하원에서는 4석을 잃어버렸고요. 상원에서는 2석을 더 얻었어요. 1972년 닉슨 때 하원에서 12석을 잃어버렸고요. 상원에서 1석을 얻었어요. 2002년 부시 때 하원에서 8석 얻고 상원에서 2석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원에서 이긴 거는 대공황을 극복해낸다라는 걸로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똘똘 뭉쳤던 1934년하고 그 다음에 2002년 부시 때예요. 이때 부시 때 왜 부시가 이길 수 있었냐면 2001년이
저거죠. 그 9.11 미국인들이 충격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리고 2002년 때 부시가 아프간 침공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냥 탈레반을 순식간에 평정해 버렸죠. 물론 그 이후에 그 아프간 국가 건설이 뭐 순조롭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단 탈레반을 작살냈다고요 그때. 그래서 부시 인기가 엄청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인의 9.11에 의한 그러니까 이슬람 무슬림 극단주의 테러 집단 테러 국가에 대한 미국인들의 그 경계심, 그다음 미국을 보호해내겠다는 애국심 이런 거가 똘똘 뭉쳐서 부시의 승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2002년에. 자,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가 이 하원 선거에서 이긴다는 게 이게 장난 아니다. 그러면 판세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일단 상원부터 얘기를 하죠. 상원은 요번에 원래 클래스 1, 그러니까 제1반에 속한 33명인데 거기에 플러스 공석인 2석이 들어가요. 그 공석 2석이 들어가서 35석을 요번에 뽑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원은 전체 100명이고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약 3분의 1씩 선출하죠. 지금 보면 이 35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및 범민주당이 26석이에요. 공화당이 9석이고 이 범민주당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그 독립파 그 누구죠? 버니 샌더스인가? 그 약간 도라이 같은 좌파 할배 있잖아요. 그 양반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아이오와인가에 민주 농민 노동자당이라고 있어요. 조그만 정당. 거기에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민주당이 23인데 이 무소속 2명이 민주당 성향이고 그 다음에 그 군소정당 농민 노동자당이 민주당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성향이 26명이에요. 범민주당이. 공화당이 9명이고. 그러니까 공화당은 9개 걸어놓고 민주당은 26개 걸어놓고 싸움이 붙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공화당이 한 절반 반타작한다. 혹은 10석이라도 먹는다. 하나라도 지금 기존 9개보다 한두 개라도 더 먹는다 그러면 공화당이 기존보다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원은 싸움하기가 쉽다. 이거는 뭐 트럼프 공화당의 승리를 낙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원을 보면요. 하원을 보면은 이제 현재 237대 193이에요. 공화가 237이고 민주가 193인데 임기가 2년이고 이게 짝수년에 선출하거든요. 선거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첫 월요일 다음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는 선거일이 겹쳐서 대선거가 되죠. 패턴을 보면 대선 때는 대통령과 같은 당을 뽑고 중간 선거 때는 야당을 뽑아줘요. 그래서 중간 선거 때 하원이 참패를 하는 거예요. 역대 뭐 20석, 30석, 60석씩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죠. 그 공화당이 하원이 435석이니까 218석 정도는 공화당이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219석, 220석. 그러면 공화당이 잊어버릴 수 있는 당, 이번 하원에서 17석까지만 막아내면 선방이고, 근데 이 선방을 넘어서서 실제로는 이길 것 같아요. 이걸 분석을 해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웃기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하원이 승부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선거가 통상 이 투표율이 한 4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선거보다 약 20%포인트 낮아요. 대통령을 같이 뽑는 대선거보다. 이 공화민주가 서로 확실한 데는 민주당이 공화민주가 각각 확실한 데는 민주가 유리해요. 150대 183으로. 이거 여론조사 상황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당선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보궐선거 때도 여론조사와 실제 당락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이 밀리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 선거 결과에서는 공화당이 이기는 수가 많아요. 양쪽 지지층의 그 투표율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비관적 예측이라고,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 트럼프 입장에서 비관적 예측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거라서. 공화 민주당이 각각 확실한 데는 여론조사를 기본으로 했을 때 150대 183으로 민주당이 한 33석 많아요. 근데 우세 지역을 가면 공화당이 한 16석 많아요. 26대 10으로. 그 다음에 경합 우세를 가면 공화당이 27대 9로 한 18석 정도 더 많아요. 그리고 혼전이 30석이에요. 그래서 이 경합 우세 및 혼전을 합치면 약 66석이 되는데 이 66석의 경합 우세 및 혼전 지역을 둘러싸고 이제 건곤일척의 승부가 벌어지죠. 그래서 확실 혹은 우세에서는 우세까지 합치면 그 민주당이 확실히 먹는다는 176대 193으로 공화당이 불리한데 경합 우세에서는 27대 9로 유리하고 혼전에서는 그건 이제 까봐야 하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로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경합 우세까지로 하고 혼전을 반반치게 한다. 그러면은 경합 우세까지 가면은 이게 저기 민주당이 202석 나오고요. 경합 우세까지 가면 공화당이 203석 나와요. 한 석 공화당이 유리해요. 경합 우세까지 가면. 근데 혼전해서 반반치기 한다 그러면은 공화당이 좀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박빙의 승부인데 이게 지금 박빙의 승부여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하원에서 머저리티를 뽑아올 정도로 이기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민주당 쪽 지지층이 많이 기어 나오지 않으면, 많이 투표하러 나오지 않으면.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요. 이 세뇌 탈출은 아시다시피 이게 뭐 그냥 이 전체를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하는 편이잖아요. 이걸 보시죠. 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힘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는 뭐냐면 세뇌 탈출 엊그저께 얘기할 때 제가 얘기 드렸는데 지금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4.1%예요. 이거 우리로 치면 한 10% 성장한 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때 고속 성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규모로 보면.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니까 민주당 지지층 중에 동양계, 히스패닉계, 흑인이 공화당 쪽으로 이게 돌아서는 성향이 지금 굉장히 심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구워주는 게 옛날에 한 8, 9불 받았는데 한 9불 정도 받았나? 그거잖아요. 그 최저임금제. 요새 한 14불, 뭐 13불. 도시에 따라서 15불까지 받는 거예요. 사방에 널린 게 일자리고 소득 수준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시안 히스패닉 흑인 쪽이 이거 뭐 트럼프 잘하네, 공화당 잘하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이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언제부터 뚜렷하게 이 증상이 나타났냐면 몇 개월 안 돼요. 2, 3개월. 선거는 앞으로 또 2, 3개월 후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동이 앞으로 2, 3개월 동안 얼마나 더 일어날지 아무도 사실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8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11월 6일이라 그러면 거의 70일 남은 거 아니에요. 지난 한 60일, 70일 동안 이동이 활발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6, 70일 동안 이동이 얼마나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굉장히 다이내믹한 상황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트럼프가 자기의 네오글로벌리즘을 미국의 리더십, 미국의 국가주의처럼 특히 미국의 리더십을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애국심과 자부심이 그 2002년 부시 때 국가 위기 때 단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단결돼 있어요. 지금 중국과 무역전쟁 빵빵 때리고 뭐 자국 산업 보호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일종의 전쟁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사람들 인식이. 트럼프가 그런 언어를 아주 교묘하고 뭐 이런 말 하면 좀 교활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종의 전쟁 상태 같은, 그리고 계속 승리해가는 전쟁 상태 같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트럼프의 정치 마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게 새로운 종류의 글로벌리즘인데 이거를 미국 국가주의로 포장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애국심과 자부심이 엄청나게 이게 끌어오르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 이거는 트럼프나 공화당 지지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감정이 사람들이 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민주당이 잘못해온 건데 저거 뭐 요새 또 밝혀졌죠. 그건 뭐지? 한국계 부인을 둔 FBI 뭐 사람이 결국은 그 서류를 위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슈텔레 도시에 슈텔레 서류, 스틸 서류, 스틸이라고 영국 첩보부대 출신이 만든 서류가 결국은 트럼프가 러시아와 짜고서 미국 대선을 물먹였다라는 지금 특검의 주장의 핵심이 그 스틸 서류인데 그 스틸 서류를 그 받아내게끔 어레인지하고 회사로부터 돈 받고 러시아 쪽에서 자산 취득하고 이것에 전직 FBI인가의 고위층하고 그 부인인 한국계 여자가 관계됐다는 거 아닙니까? OHRO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이런 게 결국 이런 것까지 이제 밝혀져 나오니까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나 공화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개상 땡땡 같은 놈들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상 땡 같은 놈들이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개땡땡 같은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대통령 보호하고 미국을 지켜내자 뭐 이런 식의 그 결집이 생긴다고. 이게 그렇게 그 되도 않는 것 같고 트럼프 사냥한다고 날뛸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민주당의 그 DCCC라 그래요. 그 제가 약자는 까먹었는데 민주당 그러니까 중앙당 차원의 그 선거 기획본부. 그러니까 이번에 중간선거 총괄기획본부죠. 거기서 전혀 그걸 표방을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거 뭐죠? 저걸 표방 안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저 탄핵으로 몰겠다라는 거. 탄핵의 탄자도 얘기를 안 꺼내요. 제가 그 세뇌 탈출해서 한 3, 4일 전인가 일주일 전쯤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탄핵 얘기를 꺼내는 거는 트럼프 진영 쪽에서 꺼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 위기감을 불러일으켜서 지지층을 결집시켜 갖고 지지층의 투표율을 높이려고요. 막 가는 말로 전체가 40%의 그 40%밖에 투표율이 안 되는데 그리고 뭐 20대 20이라고 하자고요. 20%대 20% 민주공화가. 근데 아니 50대 50. 근데 만약에 투표율이 민주 쪽에서 40% 나오고 공화 쪽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체적으로 한 30%밖에 투표하러 안 나가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50%가 투표하러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돼요, 이거? 저쪽으로 실제 득표율로 가게 되면 투표율이 그렇게 각 지지층이 확 달라버리면 득표율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지층 투표율을 어떻게 트럼프 지지자와 공화당이 먹고 들어왔다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국정을 도외시하고 트럼프 사냥에만 올인을 해와갖고. 그러니까 세상 일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좋다고 폼 잡고서 뭐 최저임금 퍽 상승시키고 뭐 원전 퍽 닫아 걸고 할 때는 다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 같죠. 결국은 반작용 오는 거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게 생겼으니까 막 수만 명씩 길거리에 나와서 울부짖기 시작하는데 저거 한번 울부짖으면은 그 다음에 안 할 거냐고요. 그 다음에 더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그만 멸치 같은 거 볶을 때는 막 뒤집을 수 있지만 벌써 한국 사회 정도만 돼도 이게 굉장히 고도화되고 고급화된 큰 덩치거든요. 이거 그렇게 마음대로 못 뒤집는다고요. 이걸. 그거 겁없이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그거 이제 대가 치르셔야지 뭐. 그 세 번째 이유가 그거고요. 마찬가지예요. 미국 민주당도 이 미국과 같은 거대 사회인데 거대 국가인데 여기서 지난 2년간 민주당 뭐 해왔냐. 한 게 없어요. 아젠다 세팅을 하고 풀어온 게 없어요. 트럼프 사냥 외에는 맨날 뮬러 특검. 맨날 누구가 뭐를 했다. 누구가 뭐를 했다. 맨날 옛날 까뒤집는 거밖에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민주당 지지층을 특별히 정치의식을 고급화시키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됐고요. 한편 트럼프나 공화당 지지층은 굉장히 약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2년 동안. 2년 동안 약이 바짝 올라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투표율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지층 사이의 투표율 차이가 굉장히 심할 거라고 이게. 트럼프 당선될 때도 그 현상이었거든요. 트럼프 당선될 때도 그 실제 투표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랑 사뭇 달랐다고요. 그때도.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지지자 쪽에 열성적이었거든. 지금 그런 현상이 여러 군데 나타나요. 트럼프가 요새도 주말마다 유세 지원 다니잖아요. 지원 다니잖아요. 선거 지원. 이렇게 다른 주에 가서 그때 막 지지자들 막 10,000명, 20,000명 모여서 트럼프가 마이크 잡고 이 사람이 리얼리티 쇼 진행자였으니까 마이크 잡고 보통 한 70분에서 90분을 가지고 이 자기 지지층과 공화당 그 당원들을 갖고 논다고요. 흥겹게 해주고. 대중의 열기를 밑바닥서부터 끌어올린다고요, 이게. 이거 쉽지 않아요. 민주당이 이기기가. 그 다음에 민주당이 공화당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이번 하원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오늘 이 얘기를 좀 사실은 길게 드려야 되는데 민주당이 좌회전을 했어요. 최근에 좌회전 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오바마 정부 때부터.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오바마 정부 때부터 좌회전이 심해져 갖고 이제는 너무나 왼쪽으로 가갖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온건이 무력화됐다고요. 이게 어느 정도 방향 감각을 상실했냐면 얼마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런 하소연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하고 자기가 경선했잖아요. 대선 때 버니 샌더스 쪽이 자기더러 버니 샌더스나 민주당 좌파가 자기더러 너는 돈 많은 캐피탈리스트야, 자산가야 라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타격을 많이 받았다 그랬다고요. 힐러리 클린턴이.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때는 경선 과정에서 당신 사회주의 지지하냐, 자본주의 지지하냐 이 질문이 나온다는 거네 이제.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 어물어물하고 저는요 뭐 사회주의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업의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자유재산은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물어물하면 이제 그냥 야차같이 싸나운 놈들이 저 자본주의의 개 그러고 두들겨 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싸나워져 있어요. 민주당 일부가.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의 중도 온건 성향의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층 중에 중도 온건 성향 사람들이 무력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로 고립되는 거죠. 이 현상이 있다니까. 제가 오늘 참 이상한 게 왜 국내 기레기들은 왜 이 현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고 우리랑도 굉장히 유사한 데가 있어요. 이 국내 기레기들이 왜 이거를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식해서 그런 건지. 공부 좀 하세요. 언론사에 계시는 분들. 민주당이 지금 오바마 때부터 굉장히 정신분열이 굉장히 심각한데 최근 조사에 보면 민주당 지지자의 56%가 사회주의를 선언해요. 그거는 좋아요. 그 옛날에도 좀 그런 식이 있었어요. 문제 뭐냐면 자본주의 선호를 따로 물으면 이게 따로 물었을 때 선호도가 한 10%포인트 하락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왼쪽 간 거예요. 거기다가 그 뉴욕 민주당 텃밭에서 현역 민주당 하원 의원을 제끼고서 후보가 누가 선출됐냐면 20몇 살짜리예요. 우리 통진당의 김머시기 김 무슨 연인가 여자 국회의원이 있었잖아요. 꼭 그런 타입이에요.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는 20대 여자가 하원 후보가 됐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린 DSA라는 단체의 회원이에요. 이게 극좌 성향이거든요, 이 단체. 그 다음에 미시간에서는 무슬림 여성 후보들이 이번에 무지하게 약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색깔이 진한 DSA 회원이 미시간에서는 민주당 하원 후보로 확정되는데 그 선거구에
공화당 후보가 없어요. 이 사람은 당선됩니다. 클라인, 라시다 클라인.